네, 박근혜 대통령은 정유년 새해 첫날인 어제 기자들을 만나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향후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새해부터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세 분 모시고 전국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단 새해 첫날이었죠.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앞서서 저희가 이제 기사로도 좀 전해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신년 인사회 자체가 갑작스러웠습니다. 어제 취재 기자들도 좀 갑작스럽게 연락을 좀 받아서 뭐 부랴부랴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도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일단 겉으로는 갑작스러운 그런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건데요. 이미 예고를 좀 했었죠. 3차 대국민 담화 때 앞으로 자세한 내용을 좀 질문하기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를 마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자세한 질문 답변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마음속에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바로 직전에 이렇게 언론과의 간담회를 갖겠다는 형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 직무 정지됐기 때문에 그냥 뭐 따로 기자회견이라든가 간담회를 가지면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신년 인사를 겸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입장에서 사법 처리를 피하고 네. 탄핵에 어떻든 자기한테 유리한 결정이 되도록 탄핵이 기각되는 자기 바람을 갖고 그런 식으로 해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닌가. 근데 이걸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그 출입 기자를 했었는데요. 네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기간에 그 평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탄핵 기간에 말씀을 전혀 안 하시다가 예. 그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청와대 뒷산에 출입 기자들하고 올라가지고 거기서 자기 하고 싶은 말씀들을 많이 하는 그 기억이 나는데 네네네. 어제 그때는 그래도 탄핵이 그러나 기각되는 분위기 속에서 한 거였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좀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어저께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론의 반응이라는 게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직무정지 기간 중에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 시점이 좀 적당했느냐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했다 그러지만 사실 지금의 상황은 이게 지금부터 이제 특검이라든가 뭐 예컨대 헌재 변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이중 압력의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공세적 이 자기 방어 뭐 이런 것의 실현이 어제 이제 나타난 것이고 네. 특히나 이제 제일 중요한 뇌물죄와 관련된 삼성 관련자들 뭐 줄줄이 이제 소환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 자기 어떤 메시지, 자기 방어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알릴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이 겹쳐 있는 것이고 특히나 헌재에서도 변론일에 자기들의 어떤 참모라든가 관련자들이 뭐 정호성, 안종범 뭐 등등이 이제 나옵니다. 네. 뭐 여기에서의 어떤 그런 메시지들도 전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제 갑작스럽게 일종의 좀 배려심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사실상 이 헌재라든가 뭐 이중 압력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상황에서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차근한 시기가 어제뿐이 사실상 남은 시간이 없었다고 네, 판단을 네. 하고 이제 전격적으로 한 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장 교수님의 판단은 좀 어떠신가요? 글쎄 뭐 방어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무기대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물론 법정에 가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헌재에서 성명권 행사를 해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것을 지금 제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3일 날 있을 당사자 신문에 대통령이 내일이죠. 내일 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지난번에 탄핵 반박 답변서라든가 대국민 담화에서 볼 때는 파면에 정당화할 중대 사안이 거의 있고 법 위반이 없다고 얘기했고 네. 그 두 번째는 탄핵 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소추 사실이 사실이 아니면 입증 증거가 없다. 이렇게 탄핵의 어떤 반박 답변서를 제출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거와 일맥상통한 내용이 어제 대통령이 직접 대변인을 어떤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네네. 직접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이거에 대한 어떤 대국민 여론전이라든가 헌재 재판이라는 것이 물론 법적인 팩트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정리적인 그런 정황적인 것을 놓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의 대통령이 불통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지금 상당히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도를 상당히 떨어뜨리고 대통령이 좀 안 좋은 쪽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저는 만시지탄이 있지만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서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기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이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일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탄핵 심판에 앞서서 사실은 뭐 심판정에 나와서 직접 말할 기회를 주겠다는데 일단 그거는 거부를 한 상황에서 네. 일단 언론에 보면은 이거 너무 장외전을 일부러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하거든요. 소통이라고는 하지만. 근데 이제 당사자 신문은 이제 민사소송에 가든가 형사소송에서는 본인이 나가면 예. 말을 하다 보면 흥분할 수도 있고 네. 또 대리인이랑 다르게 본인이 팩트와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피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방어권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대리인들이 충분히 이것을 논리적으로 개발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서면으로 판단을 받겠다는 걸로 저는 뭐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3일 날 박 대통령의 이런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을 열겠다 그러고 거기에 내일이죠. 나오라고 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나가시지는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네. 상황이고 변호인 통해서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앞두고 이제 어저께는 대국민 상대로 소위 여론을 상대로 하는 일종의 최후 진술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어저께 네. 그런 걸 한 건데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여론의 도움이 여론전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어저께도 보면은 국민들한테 지금은 이 국정 운영을 어떻든 이 잘못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 않고 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어저께도 미안하다는 말은 했지만은 네. 사과하고 이런 데 주력이 돼야 네. 여론이 좋아지는 거지. 오히려 이런 대국민 상대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헌법재판소와 그다음에 특검을 앞두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위 사법 처리를 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을 피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적으로 했다고 보이고 그래서 어저께는 비록 그 특검이라든가 뭐 탄핵 재판부에 뭐 이거를 뭐 무슨 가이드라인을 줄 정도의 힘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힘은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특검에 있는 수사에 임하고 있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네. 이 상대로 대통령이 나 이렇게 진술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일종의 진술에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의 어저께 어떤 발언 내용 전체적으로 와서 뭐 발언할 수는 있어요. 대통령 네, 뭐 모든 국민이 발언할 수 있거나 그렇게 발언하는 그런 자리를 가진 것 자체가 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네. 여러 가지 맥락성으로 비판받을 소지들이 많습니다. 네. 뭐 제가 할 말씀만 더 드리면 사법적인 절차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만이 사형수도 사형수이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저렇게 말한 것은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예, 예. 우리가 억측을 해서 이것을 유죄라고 단정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아직 헌재라든가 그리고 법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유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론하는 분들이 우리가 법원의 어떤 법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은 정치적인 탄핵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자신의 어떤 무엇을 항변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 네. 민주주의 국가는 누구나 똑같이 대통령도 그렇고 아주 작은 서민도 우리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똑같은 기회균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항변하는 것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나중에 헌재라든가 재판을 통해서 나중에 그것이 결판이 나면 예. 그때 해야지 지금 억측을 좀 해서 이르다. 하면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 자기 변론권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1차 변론 기일이 3차까지 다 잡혀 있어요. 예. 3일, 5일, 10일.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출석해서 본인이 출석을 해서 자기 변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박 대통령은 거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출석해서 자기 변론을 하지 않으면서 기자들은 갖다 놓고 일방적인 자기 주장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법적 질서에 대해서 훼손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 질서, 즉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 거기 추가해서 이런 것들이 간다 그러면 국민적 동의가 더 있었을 텐데 네, 네. 그것은 안 하고 즉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진행 절차는 밟지 않고 이런 어떤 기자간담회, 일방적인 어떤 소통의 방식은 채택한다는 것은 자기 유리한 방식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을 좀 주장하는 그런 것들 색깔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네. 그리고 어저께 중요한 것은 지금 언론과 특검, 검찰에서 제기한 것들을 뭐 대부분 허위니, 왜곡이니 또는 뭐 오보니 뭐 이런 것들을 다들 치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대상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상 어떤 객관적 증거라든가 자료라든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신 대로 뭐 변론권은 분명히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얼마만큼 국민적 동의를 받느냐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예. 어저께의 그런 어떤 기자 간담회라는 것이 본인이 원했던 어떤 부분들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물음표가 저는 남는다. 좀 의문이 예.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예. 방송이라든가 언론 보면 너무나 많은 왜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보가 재생산되고 있다. 그래서 참 억울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네. 그런 심정이 들 수 있다는 측면은 저도 일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일종의 격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뭐 보도를 막 요즘에 엄청나게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쏟아지다 보면 일부는 덜 확인되거나 이렇게 미확인된 설들이 보도된 것도 사실 있어요. 저도 네. 같은 언론인으로서. 그러나 큰 줄기는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너무 많고 네.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이권 개입이나 이런 게 심각한 게 너무 많았던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이러한 심각성 이런 거를 대통령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바로 그거를 반성하고 사과하고 하는 게 중심이 돼야지 일부 이러한 뭐 보도에 좀 잘못된 거 이런 거는 저는 그게 본가지는 아니다 이거죠. 네, 네. 지금 이렇게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에 있을 뭐 어떤 탄핵 심판이라던가 특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거기에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것이 영향이 있으면 민주주의 국가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헌재가 촛불 시위의 어떤 대세를 따라가는 것도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만 재판부, 사법권의 독립이라든가 헌법재판소 같은 헌법적 국가적 기구는 팩트에 따라서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심판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것은 본인의 얘기지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양쪽을 다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다려서 봐야 된다는 것이지 네. 우리가 억측을 해서 대통령이 유죄다. 그러니까 내년에 조기 대선 치러질 것이다. 그런 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는 또 그렇게 말한 분들이 또 말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단은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고 지금 특검 조사하고 이 특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특검이 사법적인 어떤 그 죄의 어떤 그런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검 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재판부에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검에서 조사해서 검찰에 조사했다는 것이 100% 다 진실이라고 했다면 지금 우리 형사사건을 대부분 보면 본질로 기소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격가지 별건 수사라고 하죠. 대부분 별건 수사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법부라는 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법적인 절차 그리고 사법부의 어떤 권위로서 이것이 유죄냐 무죄냐 그리고 헌재에서는 이것을 탄핵의 사유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명확히 따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박영수 특검이 이 모든 의혹을 이제 정면으로 반박한 거에 대해서 관련 입장을 추후에 내놓겠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좀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특검 같은 경우는 상당한 자료와 상당한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입니다. 예.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수사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이제 천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어제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천명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특검도 본인들이 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는 뭐 결국에는 특검과 뭐 이런 헌재라든가 뭐 자기들이 어떤 해놓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뭐 수사기관으로서 해명할 이유는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저께 이제 그러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예. 언론에서 특검의 입장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네.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로 뭐 이거 대통령 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또 반박하고 또 뭐 기다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바로 특검팀이나 검찰이라는 거는 바로 수사 결과로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서 수사 결과로 답을 하는 거지. 네. 대통령은 지금 현재 어떻든 사실상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뭐 말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건 국민을 상대로 이야기한 거고, 네. 우리는 수사로 말하겠다. 그러나 이제 상당한 그거로 분명하게 검찰에서 밝히지 못한
뇌물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지금 해보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삼성을 중심으로 굉장히 수사를 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박 대통령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더 강하게 특검 수사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특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그 입장 표명을 근거로 저쪽에서 어떻게 반박해 오겠구나라는 근거, 판단의 근거를 삼을 수도 오히려 있겠다는 있는 판단도 거죠. 드네요. 예. 네. 지금 이제 일정 부분 어떤 입장을 이제 대통령이 취할 것이다. 대통령 이제 대변인단이 변론인단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상 특검 같은 데서는 알 수 있는 대목이 어제 어떤 이 기자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이 사실은 부인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치밀하게 즉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더 이제 축적해놓고 거기에 관련된 진술도 더 많이 확보하게 되는 계기로 오히려 더 작용할 가능성도 큰 겁니다. 네. 뭐 특별한 건 없지 않습니까? 애초에 대통령이 처음에 대국민 사과 그리고 대국민 담화 그리고 탄핵의 반박 답변서 일관되게 대통령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특검이라든가 검찰에서는 이거의 연결고리를 지금 계속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에 개입을 했느냐 아니면 대가성이 있는 어떤 뇌물죄라든가 제3자 뇌물죄에 혐의가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대통령의 그런 기자들과의 어떤 간담회도 마찬가지로 그거랑 똑같이 뭐 지금까지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다만 특별한 것이 있다면 세월호 7시간 동안 미래하지 않았다. 성형수술하지 않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문화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비서들한테 지시했고 네. 이것을 밑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한 것이 나는 몰랐다. 이것이고 검찰이나 특검은 이것을 밝혀야죠. 그러면 어떻게 연결고리가 됐고 어떤 시점에서 구체성 있게 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여기에 연결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만이 이것이 유죄가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특검의 목적은 최순실 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미 다 사법치 될 겁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정말 구체성이 있는가 이것을 이 사람들이 밝혀야 될 일이고 이것을 법원에서 확인을 해줘야지 이것이 유죄로 판결되리라고 봅니다. 네. 어저께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한 가장 주력한 건 뭐냐 하면 삼성의 그 합병을 지원한 게 그 뇌물죄로 지금 뇌물죄로 지금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엮었다는 표현까지 썼죠. 완전히 엮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반박하는데 어저께 가장 주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 소위 말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는 지금 외국 자본이 그걸 반대하고 그랬으니까 그걸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았느냐 그 예.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나는 잘 되기를 바랐지만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지시한 적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어떻게 반박을 하고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결국 특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거를 결국에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장관에게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누구를 통해서든 직접이든 간에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라라고 지시한 정황 이런 거를 분명하게 근거를 찾아내는 데 주력할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삼성이 비록 이거 이후에 승마협회에 대한 지원을 코레스포츠와의 계약을 통해서 220억 지원 계약을 해서 예. 결국에는 그해 2015년 10월까지 말 사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80억 가량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게 없이 이게 왜 지원했냐, 이게 대가성 아니냐 하는 이런 거를 이제 검찰이라서 특검에서는 이걸 밝히는데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가장 강조한 부분은 공범, 즉 엮인다는 거, 일부러 엮었다는 거거든요. 즉 본인은 공범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한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예. 특히나 지금 얘기하는 삼성 관련된 부분 그리고 최순실 관련된 부분 네, 네. 뭐 이런 부분에서 나는 엮은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공범이 아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다. 즉 단절하는 그런 과정을 어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적인 단어들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세월호 7시간 얘기도 뭐 방송국의 오보 네. 또는 뭐 경호실의 어떤 뭐 시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책임을 사실 상당 부분 떠넘기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사이에서 구체적인 어떤 시간들의 내용은 또 밝히질 못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어제도 나타난 것들이 사실은 뭐 지금 이 정권에서 이 사태를 맞으면서 많은 참모들이 지금 구속 상태에 있지만 누구 하나가 자기 잘못이다 책임을 천명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런데 동시에 또 어제 것은 어제 기자 간담회 내용은 대통령도 그 책임을 사실상 참모들에게 넘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참모들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과 본인이 지금 엮이지 않았다는 내용과 이게 이제 반대되는 내용들이 섞이면서 참모와 본인이 대통령이 다른 얘기를 하고 법리적 다툼을 하게 되는 양상이 벌어지는데 네. 이런 것들은 한 정권에서 뭔가가 이렇게 좀 굉장히 보기 좀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네.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대기업에 뭐 납품을 지시하고 대통령이 그것을 하면 그건 전 대통령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네. 뭐 하야뿐만이 아니고 더 큰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예. 뭐 말 하나 지원하라고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하면 그건 나라가 아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의 필성이 아니고 그것은 진짜로 대통령이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중간에서 지시를 했던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정말 대통령이 지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서 대통령을 팔아서 지금 우리 사회가 권력자를 팔아서 사기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역대 정권마다 계속 있어 왔는데 예. 그것을 정말 대통령이 팔은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 개입했는지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할 일이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삼성 합병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정황, 특검 수에서 뭐 사실 뭐 문영표 전 장관이라든지 여러 진술을 통해서 좀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좀 반박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전해진 속보 중에 하나가 정유라 씨가 이제 덴마크에서 체포가 됐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정유라 씨가 만약에 지금 국내에 귀국을 하게 되면 특검에서도 지금 소환을 할 계획을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가 좀 어떻게 좀 달라질지도 좀 뭐랄까 좀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정유라 씨가 체포돼서 굉장히 다행이고요. 그래서 체포될 때는 4사람이 같이 체포됐다는데, 네. 근데 이제 정유라 씨와 돕는 남자 조력자와 그 다음에 어린아이, 정유라 씨 아이까지 해서 4사람인데 네. 이제 적색 수배를 내렸기 때문에 인터폴을 통해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체포하게 된 것 같은데 그것도 네. 독일이 아닌 덴마크입니다. 그러니까 네. 약간 독일에서 덴마크로 왔다는 덴마크의 승나 연습장이 있긴 합니다만은 좀 도피를 한 흔적이 분명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국내에 조속히 송환되길 바랍니다만은 조속히 송환될 가능성도 높지만 예. 또 본인이 그 전에 그 유병헌 전 옛날 세모 회장 예, 이 딸이 유섬나 씨요. 유섬나 씨가 보면은 송환 송환에 반대하는 소송을 계속 네. 2년 반 동안 하면서 아직도 들어오질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정유라 씨는 뭐 이러한 좀 위치가 인터폴에 수배된 상황이었고 또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한 그 소송 제기가 잘 먹히지 않아서 조속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은 네. 들어오게 되면 일단 그 특검은 정유라 씨에 대한 압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3가지 정도 돼요. 네. 첫째, 정유라 씨를 압박함으로써 최순실 씨가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특검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정유라 씨를 여러 가지 혐의를 압박함으로 인해서 그 소위 어머니인 최순실의 입을 열게 하는 효과를 심리적 부담을 좀 심리적 부담을 갖게 하는 그래서 거군요. 열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정유라 씨 특검이라는 건 또 여론도 많이 의식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검찰에서 조사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화여대 그 부정 이과과 특혜 학사 관리인데 네. 바로 그거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계기를 마련해서 국민들의 그 지금 입시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또 정유라가 한 말 때문에 돈도 실력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좌절하고 그 분노한 국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네. 그런 거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계기가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삼성의 지원으로 인해서 삼성 그 지원을 받아낸 직접적인 거는 최순실 씨가 제일 전면에 나섰고 대통령이 뒤에서 뭐 도왔는지 안 도왔는지는 좀 최종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걸 직접 혜택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정유라 씨 아닙니까? 예. 정유라가 그 혜택 받은 거를 수사하면서 삼성과의 관계에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를 최순실 씨가 입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유라가 입을 열 수도 있거든요. 약간 뇌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폭탄 네. 같은 역할을. 예, 예. 그럼으로 인해서 진실이 밝혀서 그런 측면에서 정유라 씨의 조속한 귀국과 철저 수사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정유라 씨가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아주 급속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지금 아직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해놨는데 적색수배가 지금 내려져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절차적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과정 중에 그럼 체포가 된 과정 거군요. 중에 이제 체포가 된 것이고 예, 이제 예. 바로 송환이 되는 거를 강력하게 이제 촉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 빨리 이 한국이 이제 송환을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가 이제 딸에 대한 그 애틋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감정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 정유라 씨 자체가 사실은 20대 초반이고 굉장히 격한 뭐 우리가 많은 그 정유라 씨가 쓴 문구들을 읽어봤는데 네, 네.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SNS 등에 올라온 그렇죠. 글들이요. 올라온 글들을 보면 네네. 이 얘기는 뭐 사실 특검에서 수사를 받다 보면 그 격한 어떤 감정 속에서 많은 얘기들이 사실상 나올 가능성이 크다. 네, 특히나 이제 삼성과 연루돼서 지금 있기 때문에 예.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고 그런 측면에 봐서는 수사를 아주 탄력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소재가 하나 발생됐다라고 보는 거죠.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 조각들을 맞춰가는 데 있어서 본인의 어떤 경험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이 맞아지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지금 사실은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화여대 지금 뭐 삼성 뇌물죄 뭐 이런 삼성의 지원 부분 이게 다 대상이 사실상은 예. 정유라 씨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이 그림의 사태에서 가장 큰 주인공 역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유라 씨 어떻게 수사하느냐가 속도를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의혹들과 관련해서 해명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반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런 뭐 멘트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예. 최순실 씨가 특검 검찰 조사를 받고 지금 재판이 시작됐는데 이때쯤이면 저는 자진 귀국시킬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덴마크에서 체포가 됐다는 것은 좀 저는 조금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특별한 사안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최순실 씨는 검찰에서 자신이 했던 그리고 뭐 외국에 뭐 10조 그런 것도 있으면 다 가져가라. 국가 헌납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상태고. 네. 그리고 뭐 정유라 씨와 관련돼서는 본인이 뭐 엄마가 다 알아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본인이 하는 것은 언론에 나왔던 그런 절차상에 본인이 행동했던 행동 반경 그런 어떤 동선만 얘기할 뿐이지 그 내부적인 것은 뭐 모른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즉 진짜로 모를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도 있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뭐 대질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네. 이 검찰 조사를 할 때 동시에 구속은 잘 안 시키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에 있어서 아버지와 자식이 있으면 부모와 자식이 있을 때는 부모가 구속되면 자식은 구속을 안 시키는 그런 경우도 사실이 있는데 어쨌건 본인이 와서 특별히 바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감사 활동에 다 드러났고 지금 뭐 교수도 구속된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최순실 씨가 여기에 대해서 동요를 하겠지만 동요를 할지라도 최순실 씨가 동요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과 연계성을 직접 고백하는 건데 그런 것은 이미 선을 걷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얻을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네, 덴마크 북부에서 현재 지금 체포가 돼서 72시간 구금 후에 뭐 보내겠다 이런 방침도 있긴 하지만 범죄인 인도가 재판이 되고 좀 늦어진다면 송환이 좀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속보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언제쯤 송환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KBS와 연합뉴스가요, 여론조사 업체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잠시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나온 화면은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내긴 한데 다소 앞서는 거고 예. 지난해 2016년 2월에 비교했을 때는 반기문 유엔 역전이 됐죠. 사무총장이 전 사무총장이 이제 문재인 전 대표보다 높았는데 이번에는 좀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반적인 여론조사 오늘 이 연합뉴스 KBS 여론조사가 굉장히 정확합니다만은 네. 또 다른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왔죠. 다른 언론사 여론조사도 한 10군데 가량이 연말 연초에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그 중에 보니까 딱 한 군데만 반기문 총장이 1등했고 다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는데 문재인 대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건데 네. 그다음 그 전에 한 뭐
이 최순실 사태가 생기기 전에 비하면 반기문 총장은 많이 떨어진 셈이죠. 네. 네,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표는 약간 올랐고 많이 오르지는 못했고. 네. 이제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반기문 총장이 또 조금 더 얼마 전보다 조금 낮게 나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봐야 되는데 예. 어떻든 반기문 총장이 최근에 그 여러 가지 23만 달러 의혹, 수수 의혹, 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예. 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면서 검증이 되지 않아서 검증론이 네.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원래 조금 약간 주춤해요. 예. 그런 영향이 있고 또 어떻든 현재는 이 탄핵 정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반기문 총장이 이러한 그 탄핵 정국 속에서 여권 주자로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로 인해서 어떻든 문재인 전 대표보다는 좀 밀리는 네. 그래서 양자 대결뿐만 아니라 삼자 대결 이런 그다음에 양강 대결, 그러니까 전체 다자 대결도 그렇지만 그런 데서도 문재인 전 대표의 대체로 밀리는 형태로 나오는데 예. 앞으로 나와서 변수는 문재인 전 대표의 변수는 당장은 크지 않은데 예. 반기문 총장이 귀국한 후에 어떤 정치적 행보를 거르느냐 예.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저기에 보면 어느 당으로 나올 경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각 언론사에 따라 좀씩 다릅니다만은 네네. 그냥 반기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지지율이 달라진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연합수 기준으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보수 진영으로 나왔을 때를 가정해서 지금 나오는 거는 양자 대결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재인 대표, 이재명 시장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다 합치면 50%, 48% 됩니다. 야권은 거의 지금 자신감 있게 여론조사에 응답을 했다는 것이고 네. 저기에서 보면 반기문 보수층이죠.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층을 대변할 수 있다는 반기문 후보는 17%. 그럼 나머지 30%는 아직 정치를 떠나 있습니다. 예. 이것이 함정이고 저거에 문재인 대표가 일희일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이제는 탄핵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탄핵이 결정이 되고 대선이 결정이 되면 이제는 대권으로 국민들이 대폭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쟁점도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보수층은 또 결집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5대5의 승부가 네. 그래서 1%, 2%의 박빙의 승부가 이번 대선에서도 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대선이 출발하지도 않기 때문에 물론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저것이 왜 의미 있는 숫자냐면 보수와 진보의 유력 주자가 지금 나타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주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이미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의미가 있지만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유권자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실망감으로 돌아서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들어오기에는 한 3, 4개월 정도 더 있어야만이 유의미적인 여론조사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앞서 김광덕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섰고 또 특히나 이렇게 양강 이렇게 비교를 해도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는 비율이 많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다 오차 범위 내인 것으로 나타나고요. 또 반기문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는 것이라고 하지만 부동층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부동층의 문제. 예.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이죠. 이제 네. 전 총장과 문재인 전 대표의 이 범위가 예. 차이가 오차 범위 내외 아주 뭐 외라 그래도 미세한 차이. 그렇죠. 아주 작은 굉장히 차이죠. 경합 부분에 들어와 있다는 거.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실상 그러면 반기문 전 총장이 어디냐? 네.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 사실 보수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보수층의 영역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야권의 후보들이 거의 다수를 차지합니다. 50% 이상,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다른 여권 후보들은 사실상 지지율이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이 부분은 국민들이 여망은 변화에 있다. 상당한 변화에 있는데 그 변화를 누가 담보해 낼 것이냐의 문제인 것인데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그 부분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다시 얘기하면 아직 경선 전이기 때문에 야권 후보들에게도 여러 후보들이 지금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반 전 총장이 지금 유일한 여권 후보라고 얘기하는데도 이 정도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선이 치러진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네. 그 범위는 지금 양자 대결 구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변화에 대한 부분, 국민들은 지금 이 기존 질서, 기존 정치 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반기문 전 총장도 기존 정치인이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뿐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어떤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예. 국민들에게 주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즉 뭔가 이 정치 체제를 뭔가 개혁할 어떤 이 추동할 수 있는 힘을 지금 국민들이 인정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지금 정체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가 다 상당 부분 정체돼 있는 것이고 이 국면이 끝나고 사실 대선 국면에서 네. 시적인 어떤 정책 대결이라든가 세 대결이 벌어지면서 조정 작업이 또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저도 정치부 기자하면서 이제 여론조사에 굉장히 이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져온 기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예. 보통 1월 1일 날 1등을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한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반 정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나 1월 1일 날 한 사람이 이제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1997년 1월 1일 날은 박찬종 당시 전 의원이 네. 여론조사에 그 당시 8개 신문 여론조사에 모든 신문에 1위를 했어요. 예. 그러나 이제 뭐 경선에서도 이해창 대표한테 밀려서 네. 소위 사퇴하는 일이 생겼는데 또 그대로 그 1월 1일 날에 1등이 그대로 대통령 당선까지 이어진 경우도 꽤 있었고 예. 그렇게 반반이기 때문에 현재 조사로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떻든 대세론까지는 아니지만 선두 주자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일단 차지했다. 비록 예. 오차 범위 내지만 그는 예. 뭐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야권 주자들의 지지도의 합계가 55%를 넘어서 60% 가까이 가고 있다는 점은 예. 정권 그리고 또 정권 교체 가능성이 물어보면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한 답이 높게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위 야권과 진보가 그런 측면에서 유리하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기 대선이지만 그 변수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지만 부동층인데 지금 12사람 이상의 대선 주자를 놓고 한 그 지지도에서도 부동층이 27, 8%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이거는 굉장히 부동층이 높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대충 보수층에서 부동층으로 많이 빠진 거로 나타나고 있어서 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다시 어느 쪽으로 갈 길을 찾아가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반기문 총장이 아까 지지율이 조금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일부 조사에서는 이제 황교안 네.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금 대부분 조사는 아닙니다만은 네. 권한 대행을 일부에서 했는데 황교안 대행이 지금 소위 조사에서 4, 5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거기에서 지지율을 한 5%를 가져가 버리면서 네. 이 반기문 전 총장이 과연 범보수 후보냐 개혁 보수 신당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 후보냐에 대해서 여론조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네. 쪽으로 나오느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표들을 성향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 지금 중요한 게 앞서서 이제 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1월 초에 조사를 했을 때 반반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12월 대선 때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조기 대선 가능성도 분명히 점쳐지고 있고 시간이 지금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이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한 이후에 어떻게 좀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는 시간이 좀 촉박한 변수가 좀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반기문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시간이 적을수록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아, 오히려 유리하다. 다만 예. 이번 대선 같은 경우도 역대 한국 정치 대선처럼 세력 간의 연합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지금 보면은 지지율이 다 그만하지 않습니까? 네. 보수와 진보의 어떤 지지율을 합하면 그래서 나중에 지금 뭐 개혁보수신당과 새누리당이 합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야권도 마찬가지로 제3지대는 저는 이미 저는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야권도 마찬가지로 연합을 하지만 안 되는데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안철수 변수가 있죠. 안철수 전 대표는 출마를 하겠다고 조만간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야권은 분열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권은 반기문 사무총장이라든가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중에 막판 가서 보수 후보 결선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그렇게 되면 뭐 막판에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의 상황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때를 가정해서 이제 50대 50이었는데 네. 지금은 뭐 사실 5월이냐 아니면 7월이냐 뭐 이런 문제 굉장히 짧게 남은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수로 얘기하는 것이 반기문의 등장 그리고 제3지대 그리고 뭐 개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제3지대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게 구체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아요. 그리고 반기문 효과도 상당 부분 이제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 사실은 여론조사상으로 많이 반영이 반영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들어와서 사실은 더 검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나빠질 가능성이 오히려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 여기서 갑자기 귀국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아주 폭발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남은 변수가 지금 개헌 문제인데 예. 개헌이라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문제는 대선이 언제 있느냐. 국민들은 개헌에 대한 어떤 욕구가 상당 부분이에요. 65%가량, 63%뭐 언저리에 있는데 문제는 개헌은 동의하지만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오차가 있습니다. 예. 즉 조기 대선일 경우에는 그 전에 할 가능성이 국민들이 원하는 그 수치가 높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개헌이라는 아주 막중한 내용을 다 다루기에 충분한 시간이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개헌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 대선에 얼마만큼 적절한 후보를 골라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한 두세 달 사이에 이제 맞물려서 돌아갈 경우에 네. 사실상 온전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의 부정적 국민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요인도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보수 세력이 지금 상당 부분 진보, 즉 민주당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지금 요번에 선거는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건 잘하고 못하고의 지금 요번에 최순실 사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진보 이게 이제 보역의 대결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역량의 대결, 잘하고 못하고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는 또 다른 변수의 요인들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보는 지금도 거죠. 보면 19대 대선의 최대 쟁점을 꼽았는데 여론조사한 게 있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경제 정책을 50% 이상 뽑았고 개헌은 11.3%로 좀 뒤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쟁점이 되느냐 이건 또 여론이 좀 다를 수 있겠다 이런 결론까지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